조선이 막세 왕조의 깃발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겉으로는 나라가 새로워졌다 했지만 백성의 삶은 더 험해졌다. 관청의 문패는 바뀌어도 골목의 피비린내는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왕의 이름보다도 더 자주 한 사내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민윤경. 영의정 자리가 비어있는 틈을 움켜쥐고 그 공백을 자기 그림자로 메워버린 젊은 권신. 스스로를 하늘이 고른 사내라 믿는 자. 내게 그 이름은 처음부터 공포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이름이 들리는 곳에는 늘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큰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었다. 글 한 줄 베껴 적어 장부를 맞추고 길목에서 짐을 이어 나르는 품팔이를 돕고 틈나는 대로 장에 나가 소금과 콩을 바꿔오던 평범한 사내였다. 가난은 오래된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칼을 들고 찾아온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내 삶은 한번 꺾여 내려갔다.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려고 빚을 지면서부터였다. 빚은 금방 눈덩이처럼 불었고 그 눈덩이는 결국 나를 일이라는 이름의 수레에 태웠다. 위험한 일일수록 품삯이 셌고 품삯이 센 일일수록 사람의 입이 무거웠다. 그 일이 시작된 곳이 남대문 밖 나루였다. 물길이 얼기 시작한 새벽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내 앞에 섰다. 얼굴은 친절한데 눈은 칼 같았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내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을 읽느냐고 묻길래 나는 못 읽는다고 했다. 사실 반쯤은 읽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식한 편이 안전해 보였다. 그가 내게 준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짐꾸러미 하나와 마패처럼 보이는 나무패였다. 나무패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글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 마음대로 의미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나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마차보다 크고 인원도 많이 실으며 앞뒤로 호위가 붙는 수레. 겉으로는 물건을 싣는 수레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었다. 좌석이라고 하기엔 거칠고 비좁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버스라 불렀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미 수레 안에는 열댓 명이 타고 있었다. 장돌뱅이처럼 보이는 이도 있었고 상처가 많은 사내도 있었고 젊은 하인 차림의 소년도 있었다. 모두가 눈을 피하고 있었다. 말을 섞으면 서로의 사정이 얽힐까 봐서가 아니라 말이 곧 죄가 되는 세상이라서였다. 수레가 움직이기 전 호위가 한마디를 흘렸다. 입 닫아라. 살아서 내리려면. 그 말은 협박 같았지만 묘하게 살아서는이라는 말이 붙었다. 살아서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희망 같은 문장에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세상은 원래 살아있는 것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이미 평범한 일이 아니다. 수레가 도성을 벗어나 북쪽으로 기울 무렵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다. 겨울바람인데도 비릿했다. 피 냄새가 섞인 바람은 어릴 적 도축장 근처를 지날 때 맡던 냄새와 같았다. 수레 안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느낀 듯 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우리 각자의 숨이 짧아졌다. 그때 옆자리의 젊은 소년이 손목을 살짝 들어 보였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있었다. 포승줄에 쓸린 자국. 나는
그 자국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우리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로 엮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수레는 마침내 도성 안 깊은 길로 접어들었다. 기와 지붕이 높은 담장 너머로 겹겹이 이어지고 대문은 하나같이 크고 무거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음산한 곳, 불이 꺼지지 않는데도 온기가 없는 집 앞에서 수레가 멈췄다. 누군가 속삭였다. 민윤겸의 저택이라고. 그 이름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내 속이 먼저 얼어붙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짐꾸러미를 더 꽉 쥐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집 앞에서는 칼을 쥐는 손도 돈을 쥔 손도 모두 같은 손이었으니까. 대문이 열리고 우리는 줄줄이 내려졌다. 호위들은 사람을 세듯이 우리를 훑쳤다. 그들의 시선은 물건을 고르는 눈이 아니라 짐승을 가르는 눈이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마당 끝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그 아래는 빛이 없었다. 땅이 아니라 입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입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벌어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우리가 탄 버스는 길을 가는 수레가 아니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감옥의 입구였다. 하지만 왜 우리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였는지, 누가 먼저 끌려가고 누가 남는지,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 오늘 내 인생이 꺾이는 소리가 내 귀가 아니라 내 뼛속에서 들리고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다. 몇 계단쯤 내려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발을 옮길수록 공기가 바뀌었다. 흙냄새에 습기가 섞이고 그 위에 오래 씻기지 않은 사람 냄새가 얹혔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확신했다. 이곳은 잠시 가두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잊게 만드는 곳이라는 걸. 호위들은 우리를 재촉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려가라는 손짓만 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는 이미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다는 뜻이었다. 아래에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방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벽과 문만 있는 공간이었다. 문마다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이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이 버스를 탔던 모양이었다. 그 눈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분노도 공포도 지나간 뒤의 눈. 오래 버티지 못할 걸 스스로 아는 눈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 셋과 함께 한 칸에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소리가 났다. 쾅이 아니라 둔한 소리. 단단하지만 급하지 않은 소리였다. 급하지 않다는 건 다시 열릴 예정이 없다는 뜻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물도 그릇도. 바닥은 축축했고 벽에는 긁힌 자국이 많았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었을 자국, 누군가는 돌로 새긴 자국. 날짜 같기도 하고 숫자 같기도 한 흔적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말은 거의 없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그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대신 숨소리만 들렸다. 숨을 크게 쉬는 사람, 일부러 숨을 죽이는 사람. 그 숨들이 겹쳐서 방 안은 이상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 리듬 속에서 내 심장이 가장 시끄럽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정확히는 다음 날인 것 같은 시간에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고르는 빛이었다. 호위 둘이 들어와 우리를 한 줄로 세웠다.
이름을 묻지 않았다. 출신도 묻지 않았다. 대신 손을 보게 했다. 굳은 살, 상처, 떨림. 나는 손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 호위 하나가 내 손을 잡고 돌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다. 그날 우리 중 한 명이 끌려나갔다. 어제 수레에서 손목에 포승줄 자국이 있던 소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다만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질문이 있었다. 왜 나냐고 묻는 눈. 하지만 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인지 몇 날인지 알 수 없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죽인지 물인지 모를 것을 조금씩 줬다. 그 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양이 아니라 죽지 않게만 하는 양이었다. 그 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나간 사람들 중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 남은 흔적이 늘어갔다. 어느 날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많았다. 평소와 달리 급했고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이름이 흘러들어왔다. 민윤경.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호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허리를 더 굽혔고 누군가는 말을 삼켰다. 나는 그 이름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의 도구이자 증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다. 그날 밤 한 호위가 술 기운을 숨기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우리를 보며 한 말이었다. 오늘은 안 된다더라. 무엇이 안 되는지 묻지 않았지만 나는 느꼈다. 죽이는 게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상했다. 이곳에서 죽음은 늘 가능했는데 특정한 날에는 안 된다는 말. 그 말은 공포보다도 호기심을 키웠다. 누군가의 규칙이, 누군가의 믿음이 이 지하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또 한 사람이 끌려나갔다. 이번에는 중년 사내였다. 그는 끌려가며 발버둥 쳤다.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금방 막혔다. 그러나 죽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문이 다시 닫혔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두기 위해서 갇혀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버스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수레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태워졌는지, 왜 호위들이 살아서 내리려면이라는 말을 했는지. 답은 하나였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중간이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꺼번에 쓰일 운명이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몰랐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 선택은 늘 위에서 내려왔다. 나는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었다. 그 자는 피를 두려워하는 자일 거라고. 피를 두려워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이곳에 가둔 자. 그 모순이 언젠가 이 지하를 흔들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하에 갇힌 채로 지내다 보니 사람은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해졌다. 발소리의 간격,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의 높낮이, 죽을 떠먹일 때 그릇이 바닥에 닿는 각도까지도 모두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신호들이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우선 호위들의 태도가 변했다. 전에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피하듯 대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문을 열 때도 급하게 열고 급하게 닫았다. 누군가 오래 서 있으면 다른 호위가 와서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마치 이 지하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같은 말이 있었다. 대감께서 요즘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끝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민윤겸. 그 이름 하나가 위에서 모든 걸 바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갇혀 있는 이유는 단순한 범죄나 처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옆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고통의 소리라기보다는 오래 참고 있던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호위가 문을 열었다. 우리는 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 한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다리는 피로 젖어 있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호위가 칼을 들지 않은 것이다. 대신 뒤로 물러섰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군가 위를 향해 달려갔고 다른 누군가는 피를 가리기 위해 헝겊을 던졌다. 그날 밤 그 사내는 죽지 않았다. 상처는 분명 치명적이었는데도 그는 살려졌다. 아니, 살려두어졌다. 그 사실이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곳은 죽음이 흔한 곳이었는데 피가 보였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하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았다. 민윤겸이 피를 꺼린다는 것.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절대적인 금기처럼. 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처음 버스를 탔던 날을 떠올렸다. 살아서 내리려면.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살려두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뜻. 그리고 그 조건은 누군가의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만 유효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동시에 살아있는 인질이었다. 며칠 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우리와 비슷한 얼굴들이었다. 빚에 쫓긴 자, 말 한마디 잘못한 자, 우연히 잘못된 곳에 있었던 자. 그들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버스는 계속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고 목적지는 하나라는 것. 민윤겸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 이곳의 문은 열릴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한꺼번에 쓰일 것이다. 그 쓰임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다. 위에서는 거대한 일이 준비되고 있고 그 일에는 피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피를 보면 안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었다. 죽이지 않고 가둬두는 방식으로 피를 미루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그제야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만 동시에 사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결정을 미룰 수 있었다. 내가 죽는 순간 그 미뤄진 피가 한꺼번에 터질지도 몰랐다. 그래서인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하 전체가 술렁였다.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문들이 하나둘 열렸다 닫혔다. 누군가 오늘 밤이라는 말을 흘렸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오늘 밤이면 위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우리가 왜 이 버스를 탔는지,
왜 감옥으로 왔는지, 왜 지금까지 죽지 않았는지가 차례대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빌드업일 뿐이다. 진짜 사이다는 위에서 터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민윤겸이 믿고 있는 그 금기가 과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파멸시킬지. 오늘 밤이라는 말이 공기처럼 퍼진 뒤로 지하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같은 벽, 같은 문, 같은 냄새였지만 모든 것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바다처럼 소리는 줄었고 움직임은 느려졌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곳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시간을 쌓아두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사건을 가두는 곳.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질 때 우리는 한꺼번에 풀려날 재료였다. 그날 낮 죽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고 호위는 주위를 2번이나 살폈다. 누군가 위에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듯한 눈치였다. 나는 그 눈을 보며 확신했다. 위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다만 그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피를 보면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규칙 하나가 모든 것을 묶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내 삶을 떠올렸다. 빚을 지기 전 장터에서 짐을 나르던 날들. 그때의 나는 늘 선택을 미뤘다.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고, 내일 해도 된다고. 그런데 민윤겸이라는 사내는 달랐다. 그는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베어냈고 막히면 부쉈다. 그런 그가 지금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가둬두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었다. 지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 없는 계산이 오갔다. 누가 먼저 불려나갈지, 누가 남을지. 하지만 그 계산에는 공통된 결론이 있었다. 우리는 개별로 쓰이지 않을 것이다. 한 명씩 끌려가 죽는 방식이었다면 이미 이곳은 비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모였다. 버스는 계속 들어왔고 방은 계속 찼다. 그건 한 번에 쓰기 위한 준비였다. 증거로, 명분으로, 혹은 핑계로. 그날 저녁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축제의 북소리가 아니라 군사들이 움직일 때 내는 소리였다. 낮게,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하에서도 느껴질 정도면 위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이 굳었다. 그 북소리는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소리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나는 문틈으로 복도를 보았다. 평소보다 불이 많았다. 그림자가 늘었고 사람 수가 줄었다. 호위들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하는 비워지고 위는 채워지는 중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던 이 지하는 사건이 끝난 뒤 가장 먼저 정리될 장소였다. 내 머릿속에는 계속 버스가 떠올랐다. 우리가 타고 온 그 수레. 왜 한꺼번에 태웠는지, 왜 서로 모르는 사람들만 골랐는지. 답은 간단했다. 엮기 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칠복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저택에 퍼진 것은
새벽이 완전히 밝기 전이었다. 먼저 달려온 것은 발소리였다. 평소엔 무겁고 질서있던 사병들의 발이 그날만큼은 서로를 밟을 듯이 급했다. 복도 끝에서부터 쿵, 쿵, 쿵 소리가 몰려오더니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누군가 별채로 하고 외쳤고 곧 내 문이 열렸다. 호위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먼저 당황이 있었다. 분노는 피를 부른다. 당황은 피가 없어도 퍼진다. 그는 말없이 나를 끌어일으켰고 나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건넜다. 마당은 아직 어두웠지만 등불이 평소보다 많았다. 등불이 많다는 건 일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더 어둡다는 뜻이었다. 민윤겸은 사랑채 마루 끝에 서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미간에는 굳은 매듭이 져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그 매듭을 풀려는 듯 문질렀다. 칼이 옆에 놓여 있었지만 칼 손잡이를 잡지는 않았다. 그는 내게 묻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냐도 누가 풀어줬느냐도 아니었다. 그가 묻는 것은 늘 하나였다. 피는 보이지 않았느냐?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잠시 살렸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이 죽였다. 민윤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치 하늘이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곧 이를 악물었다. 피가 없었으니 처벌은 더 어려워졌다. 피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를 단숨에 베어버릴 명분도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고 있었다. 죄가 있는데 피가 없다. 분노는 있는데 칼을 쓰지 못한다. 도망은 일어났는데 그 도망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을 쓰지 못한다. 그는 그 사이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감옥을 열어라. 그가 마침내 명령했을 때 호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지하 감옥은 그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었다. 민윤겸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끝내 그 냄새를 맡지 않으려는 자였다. 대신 사병도총 장필무가 내려갔다. 발이 무겁게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 낮고 욕직이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시발.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짐작했다. 칠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진 자리를 본 것이다. 잠금쇠가 망가진 흔적, 문틈을 벌린 자국, 바닥에 남은 미세한 흙가루.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피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칠복은 싸우지 않았다. 칠복은 찢지 않았다. 칠복은 살아남기 위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잠시 뒤 장필무가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놈이 쓰던 칸만이 아니라 몇 칸이.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민윤겸이 손을 들어 막았기 때문이다. 민윤겸은 듣고 싶지 않았다. 듣는 순간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은 피로 이어진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나를 보았다. 하늘이 뭐라 하더냐. 나는 그 질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절박한지도 알았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확신을 빌려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확신은 빌렸으면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그 이자는 언제나 피로 갚게 된다. 나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침묵은 칼보다 날카롭다. 대감,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은 더 크게 움직이면 더 크게 되돌아옵니다. 그 말은 경고 같았지만 그에게는 허락처럼 들렸을 것이다. 민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갈았다. 그는 바로 잡아오라라고 명하지 못했다. 잡아오려면 피가 보인다. 대신 그는 다른 명령을 내렸다.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그리고 입을 막아라. 그 입이 누구의 입인지 나는 정확히 알았다. 칠복의 입이었다. 살고 싶은 자의 입. 살아남은 자의 입. 그 입은 곧 도성 전체로 달릴 것이다. 민윤겸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너졌다. 사람을 가두면 끝난다고 믿던 자가 이제는 말을 가두려는 자가 되었으니 저택은 그날부터 이상해졌다. 평소 같으면 사병들이 뛰며 질서를 세웠을 텐데 그날은 뛰는 대신 서로를 의심했다. 누가 문을 열었는지, 누가 열쇠를 빼돌렸는지, 누가 칠복에게 길을 알려줬는지. 의심은 피 없이도 사람을 죽인다. 칼이 아니라 눈빛으로. 소리 없이. 민윤겸이 피를 피하려 할수록 저택 안의 살기는 더 끈적하게 퍼졌다. 그리고 그 살기는 결국 다른 곳으로 번졌다. 지하 감옥에서 일하던 하인 하나가 사라졌다. 그는 칠복의 발자국을 봤을지도 몰랐다. 혹은 봤다고 말했을지도 몰랐다. 민윤겸은 그 하인을 찾으라고만 했다. 죽이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찾는다는 말은 곧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민윤겸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치 얼굴 속에 답이 숨겨져 있다는 듯 미간을 눌렀다. 그리고 그 거울 너머로 나를 보았다. 오늘도 붉은 기운은 없느냐.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더욱 깊은 공포로 이어졌다. 피를 보지 않으면 하늘이 돕는다고 믿었던 자가 피를 보지 않았는데도 이미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칠복은 단지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칠복은 이 저택의 규칙 밖으로 나간 첫사람이었다. 규칙 밖으로 나간 자는 규칙 안에 남은 자들의 세계를 무너뜨린다. 특히 그 규칙이 믿음으로만 서 있던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며칠 뒤부터 저택 밖에서 이상한 바람이 돌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민윤겸이 사람을 숨겨 가둔다더라. 지하에 감옥이 있다더라. 어떤 놈이 빠져나와서 울부짖었다더라. 말은 점점 살이 붙었다. 사실보다 빠르고 사실보다 잔인하게. 그때 민윤겸은 깨달았을 것이다. 피를 보지 않기 위해 가둔 것이 결국 피보다 더 큰 것을 불러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서 그는 다시 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다음 단계처럼 그가 더 이상 결단하지 못하고 내 눈빛 하나에 하루를 걸게 되는 시간. 저택 안쪽이 썩어 들어가고 사병들의 질서가 풀리며 단 한 사람의 입이 도성을 뒤흔드는 시간. 그날 이후로 민윤겸의 하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여전히 도성의 실력자였고
저택은 조용했으며 사병들은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모든 것이 썩고 있었다. 나는 그 중심에서 그가 무너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결단하지 않았다.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다. 칼을 드는 대신 나를 불렀고 사람을 베는 대신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잠식되었는지 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었다. 권력을 쥔 자의 눈이 아니라 언제 피를 밟게 될지 몰라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짐승의 눈이었다. 저택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사병들은 훈련을 멈췄고 감시병들은 졸기 시작했다. 죽이지 말라는 명령은 곧 대충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었다. 공포로 유지되던 질서는 피가 사라지자 한순간에 풀려버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단 하나만 빠져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다. 지하 감옥이 비어 있다는 말. 칠복이 사라졌다는 보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윤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고함을 지르지도 칼을 들지도 못했다. 오직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예언이다. 그날 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마당을 서성였다. 피를 보지 않기 위해 아무도 벌하지 못한 채 분노만 삼키고 있었다.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안으로 더 깊이 쌓일 뿐이다. 나는 알았다.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거사의 날이 다가온다는 기척이 저택을 덮었다. 민윤겸은 스스로를 다잡는 듯 보였지만 그 모든 준비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칼은 이쓰되 쓰지 않겠다는 결심. 군사는 이쓰되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착각. 그는 하늘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다. 피를 보지 않았으니 운명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보았다. 그가 살려둔 한 사람이 그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칠복은 이미 도성을 벗어났고 그의 입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특히 살고 싶은 자의 말은 더욱 그렇다. 그날 밤 민윤겸은 다시 나를 불렀다. 마지막 확인을 원했다. 지금도 하늘이 자신 편인지, 지금 나아가도 되는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옷을 입은 그의 몸 위로 보이지 않는 사슬이 수없이 감겨 있었다. 그 사슬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믿어버린 말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었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거사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폭풍은 언제나 소리 없이 몰려온다. 민윤겸의 저택에는 불이 거의 켜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낮았다. 수백의 사병이 움직였지만 쇠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게 헝겊으로 무기를 감쌌다. 그만큼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적이 아니라 피를. 나는 별채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가 나를 전장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부적은 곁에 두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거사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모든 책임을 내 혀에 씌울 수 있도록. 대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빠져나간 뒤 저택은 기이할 만큼 텅 비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곳은 이제 집이 아니라 껍데기라는 것을. 주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성 쪽 하늘이 이상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횃불이었다.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의 불빛이 별처럼 번져 오르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확신했다. 칠복의 입이, 그 비굴한 생존의 입이 어디까지 닿았는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 말 울음, 그리고 화살이 공기를 찢는 소리.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궁궐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미 전장이었다. 피를 보지 않으려던 자의 군대가 피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모습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민윤겸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칼을 휘두르지 못했다고 한다. 피가 튈까봐, 자기 갑옷에 붉은 점이 묻을까봐. 그는 싸우지 않았다. 버텼고 망설였고 뒷걸음질 쳤다. 그 사이 그의 군사들은 쓰러졌다. 칼을 들지 못하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 있던 서경수는 달랐다. 그는 끝까지 싸웠다.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화살은 공평했다.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고 그는 내가 말한 그대로 주인을 위해 피를 묻히다 객사했다. 그 순간 민윤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왕의 군사가 그를 둘러쌌고 횃불 아래에서 젊은 임금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윤겸은 무릎을 꿇었다. 칼을 떨어뜨린 채 끝까지 미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붉은 점이 아직 있는지,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 며칠 뒤 도성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는 언제나 불길하다. 나는 별채에서 나와 천천히 저택의 마당을 걸었다. 이제 이곳에는 주인도 명령도 살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짓밟힌 흙과 급히 떠난 자들이 흘리고 간 공포의 흔적뿐이었다. 그날 아침 소식이 전해졌다. 민윤겸이 살아서 붙잡혔다는 말이었다. 끝까지 피를 보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결박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내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러나 그 질문은 늘 어리석다. 예언은 미래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니까. 민윤겸은 왕보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했다. 그 욕망 하나로 피를 보지 말라는 말에 스스로를 묶었다. 그가 칼을 들지 못한 이유는 하늘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자기 욕망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처형날 나는 군중 속에 섞여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죄인으로 끌려 나왔고 한때 도성을 떨게 하던 얼굴은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계속 움직였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자신은 속은 것뿐이라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를 속인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를 가장 깊이 속인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칼이 들려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붉은 선이 허공을 갈랐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성문 위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집보다, 그 어떤 관청보다 높아 보이던 곳, 그곳에 그의 머리가 매달렸다. 왕좌보다도 궁궐 담장보다도 물리적으로 높은 자리.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관상쟁이 말이 맞았다더라. 정말 왕보다 높은 곳에 올랐구나. 그 말들이 바람처럼 퍼질 때 나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가 오른 자리는 영광의 꼭대기가 아니었다.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전시대, 욕망이 끝까지 데려간 막다른 끝이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민윤겸 하나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또 다른 민윤겸을 만들 것이고 또 다른 예언을 찾을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일 것이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저택도 도성도 그 모든 피비린내에 나는 무대도 남겨둔 채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착각이다. 운명은 늘 반복된다. 나는 도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 강가에 섰다. 새벽에 물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물살은 겨울을 앞두고 무겁게 흘렀다. 뒤돌아보면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남아있을 터였다. 누가 왕이었는지, 누가 역적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지를 두고 말이다. 사람들은 내 혀가 칼보다 날카로웠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던진 말은 단지 문을 열었을 뿐, 그 문을 끝까지 밀어젖힌 것은 민윤겸 자신의 손이었다는 것을. 그는 끝내 묻지 않았다. 왜 피를 보지 말라는 말이 하필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왜 그 금기가 그를 보호하기보다 묻고 있는지.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듣고 싶은 말만을 붙들고 그 말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보지 않으려 했다. 강가에서 나는 주머니 속에 오래된 엽전 하나를 꺼냈다. 처음 끌려왔을 때 그가 시험 삼아 던졌던 동전이었다. 그때 그는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을 쥐었다 믿는 자의 웃음으로. 나는 그 엽전을 강물 위로 던졌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권력도 예언도 결국은 저렇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관상은 거짓이라거나 예언은 우연일 뿐이라고.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얼굴에 새겨진 운명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괴물, 그것이 결국 얼굴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꾼다는 사실이었다. 민윤겸은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을 지우고 싶었고 확신을 사고 싶었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거를 원했을 뿐이다. 그 욕망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고 동시에 가장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얼굴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자기 운명이 어떠냐고, 앞날이 보이느냐고.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다. 믿고 싶은 대답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말이 진실이겠는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발밑의 길은 아무도 밟지 않은 채 고요했다.
나는 그 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예언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만 보고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비슷한 얼굴과 비슷한 욕망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때도 누군가는 듣고 싶은 말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본 세상의 진짜 관상이었다.